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커뮤니티에서 남편의 외도로 고통을 받는 다른 분의 글을 올리신 걸 보게 되었어요. 가장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죠. 저 역시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늦기 전에 갈라선 게 잘한 것 같다 생각하고 있어요. 최고의 복수는 내가 잘 사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저도 요즘 잘 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있답니다. 제 남편은 평범한 시골집 장남이었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집안이었고, 크게 잘 살지도 그렇다고 못 살지도 않는 평범한 집안이었죠. 결혼할 당시에 저는 온라인 판매 업체 쪽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남편 따라 시댁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남편이 직장 생활이 맞지 않는다면서 시댁에서 하던 땅을 물려받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농사를 짓는 남편을 보니 이게 평생 할 수 있을까란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농사를 짓는 남편을 도와주기 위해 옆에서 인터넷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해마다 저희 농산물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사업이 점점 번창하니 저는 여기에서 가공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했어요. 끝을 모르고 치솟던 수익은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3년도 되지 않아 1년 수익이 수억 원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댁 식구들이 모두 절 복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로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을 살리는구나. 며느라, 고맙다. 다 네 덕이야. 사실 아들이 멀쩡히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온다고 하길래 나는 너무 불안하고 마음이 쓰였거든. 군말 없이 남편 쫓아서 이 시골까지 온 너한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네가 옆에서 이렇게 잘해주니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거 아니겠니? 고맙다, 고마워. 어머님, 다 저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데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고생 안 하시고 편하게 지내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다행히 사업이 잘 되어서 이렇게 집도 고치고 차도 새 걸로 바꾸니 저도 너무너무 좋아요,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께도 감사드려요. 제가 사업해보겠다고 했을 때 한 번도 반대하지 않으시고 해보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네가 잘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너를 완전히 믿었지 뭐. 다 네 덕이다. 이렇게 사업 시작을 안 했으면 우리가 평생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겠니? 평생을 하루 종일 농사 지어도 못 벌었던 돈을 네가 이렇게 키워준 거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이제는 사업도 많이 좋아졌으니 쉬엄쉬엄 일하렴. 몸 상할까 걱정이구나. 괜찮아요, 어머님. 아직 사업 시작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아서 더 앞으로 달려봐야죠. 제품들도 이제야 출시했으니까 이것저것 업그레이드도 해보고 다른 것도 준비해 보려고요.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더 잘해 볼게요. 처음 시댁에서는 저를 볼 때마다 너무 좋아해 주셨고 아껴 주셨어요. 시댁 가까이서 살았지만 스트레스를 한 번 받지 않을 정도로 잘해 주셨죠. 남편과 결혼을 하기 전에 남편이 시골 분들이라 고지식한 면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5년 차까지 되면서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고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아이를 갖고 싶다는 얘기를 꺼냈는데 사실 저도 아이를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사업을 운영하면서 임신하고 출산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 소식을 알게 된 시부모님께서 본인들이 더 노력해서 사업도 잘 이끌고 가겠다며 먼저 휴식을 권해주셨어요. 유진아, 주호한테 들었어. 너희 아이 갖고 싶어 한다면서? 사업 걱정 때문에 아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선뜻 시작은 못 해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 도와줄 일 없나 알아봤거든. 찾아보니까 내 동생 딸이 너랑 비슷한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지금 좀 쉬고 있다고 하더라고. 너희만 괜찮으면 임신하고 출산하고 몸조리 할 때까지만이라도 얘한테 좀 봐달라고 하는 건 어떤가 싶어서 말이야. 아, 정말요? 일이 좀 많을 텐데. 안 그래도 직원을 더 구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남편도 아이 갖고 싶다고 하고, 저도 이제 슬슬 임신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 낳고서 몸 좀 괜찮아지면 바로 일 다시 시작할게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걱정하실까봐 남편도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유, 일도 중요하지만 너희 가정도 중요하잖니. 잘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다른 사람보다 이모 딸이면 너희도 좀 마음이 놓이지 않겠니? 이 시골에 솔직히 와서 일할 사람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지금 일도 그만둬서 쉬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몇 년 경력 쌓고 괜찮으면 나중에 직원으로 쭉 일해도 괜찮다고 하니 니들만 괜찮으면 내일 당장이라도 오라고 할 수 있어. 저야 너무 감사하죠. 사실 그동안 직원 구하려고 해도 어렵더라고요. 임신하게 되면 적어도 출산하고 몸조리할 때까지는 누군가 일을 봐줘야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이렇게까지 신경 써 주신다니. 제가 잘 인수인계 해볼게요. 그렇게 시골까지 오게 된 남편의 사촌 덕분에 저는 걱정 없이 임신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임신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직원도 있겠다. 전보다 사업 스트레스는 줄어드는 것 같은데 아무리 시도를 해도 임신이 잘 안 됐죠. 처음에는 좀 더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도 임신이 안 되니 검사를 받아보게 되었고 저나 남편 모두 별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쯤부터였는지 모르겠는데 남편 태도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저보다 남편이 더 아이를 갖길 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를 가질 노력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수상하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남편의 핸드폰에서 이상한 흔적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남편의 동창이었던 여자가 남편에게 애정 가득한 이모티콘을 아침마다 보내고 있더라고요. 당신, 이거 뭐야? 당신 아무리 그래도 친구랑 이런 애정 어린 메시지를 보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당신 진짜 수상해. 어떻게 나한테는 이런 안냐는 연락 한 번 없는데 꼬박꼬박 이 여자랑은 아침마다 연락했었네? 동창이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친밀하게 연락할 수가 있어? 도대체 뭐 하는 사이야? 왜 남의 핸드폰은 보고 난리야? 아무리 부부라지만 프라이버시가 있지. 핸드폰 이렇게 뒤지는 건 잘하는 거야? 진짜 기분 나쁘다. 그리고 얘는 내 오랜 친구인 거 몰라? 당신한테도 말했었잖아. 여기 시골에서 학교가 하나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친구들이 다 똑같다고. 당신처럼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겠지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친하다고. 아무리 그래도 결혼한 사람한테 하트 이모티콘 보내고 보고 싶다고 하는 건 선 넘는 거 아니야? 당신 친구들이랑 그렇게 애틋하면서 여기 내려와서는 친구들 누구 한 명 본 적 있어? 아무도 안 보면서 이 친구랑만 애틋하다는 건 말이나 되고? 당장 그만둬. 나 다음에도 이런 거 보이면 당신이랑 이 친구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생각할 거니까. 당신은 친구도 없어? 무슨 여자랑 남자는 무조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선 넘는 거야. 왜 남의 핸드폰은 봐가지고 그러는 건데? 당신 요새 좀 예민한 거 알아? 임신 안 되는 게 내 탓도 아닌데 왜 하나하나 예민하게 생각을 해? 당신이 이러는데 내가 아이 가질 생각이 나겠어? 아유 진짜. 나 오늘 거래처 미팅 갔다 올 거고 늦게까지 접대야 해서 그 지역에서 자고 올 거니까 기다리지 마.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남편을 보면서 뭔가가 있구나를 직감했어요. 남편은 제가 일을 그만두고 그동안 제가 관리했던 거래처를 관리하게 되었는데 수상한 일이 있기 몇 달 전부터 새로운 거래처를 뚫었다면서 자주 만나고 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접대를 해야 한다면서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는 날도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사업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런 날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좀 불만이 커졌고 남편과 다투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시부모님은 처음에는 저를 달래시면서 제가 임신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 더 예민해진 것 같다고 하셨죠. 그런데 점점 저를 비난하시면서 남편 편을 드시더라고요. 어머님, 저 진짜 속상해요. 벌써 이틀이나 집에도 안 들어왔어요. 나온 김에 거래처 싹 돌고 접대하고 오겠다면서 연락도 통 안 되고 그렇다고 집에 오는 것도 아니고 남편한테 속상하다고 말해봤자 제가 예민하다고만 하고요. 어머님이 남편이랑 좀 얘기해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듣질 않아요. 예, 사업하는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해야지. 집구석에 앉아 있어서는 되겠니? 네가 이제는 사업에 크게 관여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지. 조가 얼마나 정신없이 일하는데 그거 하나 이해를 못 해줘가지고는. 그리고 임신이 안 되면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지. 네가 자꾸만 주어를 달달 볶으니까 걔가 더 엇나가는 거잖니. 네가 어르고 달래고 집에 들어올 마음이 생기게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저 노력 많이 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일 많이 하니까 집안일 신경 안 써서 서운하다고 하길래 일도 줄이고 집안일 제가 다 하고 집밥 먹고 싶다고 해서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제 손으로 다 해먹이고 출장 갔다 온다고 했을 때도 간식이며 다 바리바리 써주고 저도 열심히 했는데 주호 씨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원래 기본으로 하는 거야. 너는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주부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자꾸 그걸 잊어버리니까 아들이 그런 말 좀 하는 거 아니겠어? 여자는 원래 결혼하면 가정이 우선이고 남자는 결혼하면 책임감 때문에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지. 일도 해볼 만큼 해봤으면서 너는 왜 이렇게 남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그렇게 스트레스 주지 말고 편하게 바깥일 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사업이 잘 됐으면 저도 별말은 안 하겠지만 제가 주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남편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맡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원래 거래하던 거래처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사업은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기존 거래처를 관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신규 거래처만 뚫으려고 노력했고 저는 저에게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까지 망치고 있는 남편에게 큰 실망을 했죠. 심지어 시부모님까지 밖으로 도는 남편을 탓하기는커녕 저에게 비난을 하니 점점 더 마음이 뜨더라고요. 그때쯤 아마 전 시댁 사업에서 아예 손을 떼게 되었는데 제 의지로 나온 건 아니었죠. 시댁에서도 남편이
이제 다 맡아서 하길 원했고, 남편 또한 제가 하는 일이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 곳에 제가 열정을 갖고 일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아 하면서 프리랜서로 일을 했지만 시댁에서는 그때부터 절 놀고 먹는 며느리 취급을 했고 시모는 매일같이 집에 오셨어요. 아유, 이게 다 뭐야? 너는 집에서 그렇게 놀고 먹으면서 집안 정리를 이렇게 안 하니? 청소를 좀 하고 살아야 사람 사는 것 같지. 이게 뭐니? 남편이 이런 집안 꼴 보면서 집에나 오고 싶겠어? 점심은 해놓았어? 저번에도 말했지만 점심에 우리 집 와서 밥 해놓으라고 하니까 왜 안 해놓고 아직까지 여기서 이렇게 있어?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저 지금 일하고 있다고. 제가 쉬는 게 아니라요.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청소도 일 다 끝나고 할 수 있고 시댁 가서 밥은 못 한다고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은 사무실 나가서 일하지 않고 집에서도 이렇게 재택으로 근무하면서 일할 수 있어요. 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일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와서 밥이나 해. 네가 이러니까 아들이 집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니? 사업도 안 하겠다, 나 몰라라 하고. 아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며느리 뒤치다거리까지 해야 하고. 너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다시 회사 나와라. 와서 청소라도 하고 직원들 밥이라도 해.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저 일하고 있다고요. 언제는 저 하는 거 없다고 사업 남편한테 다 맡기라고 하시고서는 이제 와서 회사 출근하라니요. 집에서 일하는 거 보기 싫으시면 저 그냥 지금 하는 회사 다시 출근하러 갈게요. 집에서 일하는 걸 전혀 이해를 못하시고 매번 집구석에만 박혀 있다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죠. 남편은 집에 와도 저와 대화 한마디를 하지 않았던 날이 많았어요. 연고도 없는 곳에 남편 하나만 믿고 와 사업까지 번창시켜줬는데 사람 취급도 제대로 못 받으니 서러움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그 남편의 여동창이었죠. 저는 너무나 분노했고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했어요. 당연히 이혼을 받아들일 것 같았던 남편은 제가 이혼을 선언하자 태도가 확 바뀌더라고요. 이혼해.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 건 절대로 용서 못해. 당신 나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 여자랑 이곳저곳 여행도 잘도 다녔더라? 언제까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어차피 당신 차 블랙박스에 찍힌 거 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잔말 말고 이혼해. 소송까지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자.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미쳤었나 봐. 그냥 처음에는 거래처 가면서 심심하니까 걔도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어서 그냥 친구끼리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실수한 거야. 내가 정말 다신 안 그럴게. 한 번만 믿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 대신에 사업 운영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도 심하고 당신한테 도움 요청하기에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다 내 잘못이야. 헤어지자고만 하지 말아줘.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당신 나랑 헤어지는 거 원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집에 와도 나 한 번 신경 안 쓰고 매번 밖으로만 돌았던 거잖아. 안 그런 척 연기하지 말고 이혼하자고. 나도 더 이상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남편이랑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혼하자니까? 여보,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안해.
유진아, 당신한테는 평생 내가 갚으면서 살게. 이혼만은 제발 하지 말자. 엄마, 아버지 아시면 진짜 큰일 나. 평생 이혼이란 건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신데, 우리 이혼한다고 하면 나 집에서도 쫓겨나고 지금 하는 사업도 못해. 제발 당신 하자는 대로 다 할게. 당장 정리하라고 하면 정리할 테니까 제발 이혼하자고만 하지 말아줘. 남편은 외도가 들키자 저에게 갑자기 매달리기 시작했죠. 아마 시부모님께서 외도를 저지르는 걸 끔찍하게도 싫어하셨기 때문에 외도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어가게 되면 집에서 쫓겨나고 사업도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 뒤로 집에도 꼬박꼬박 들어오면서 제 비위를 맞춰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절대로 남편과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저도 한 번은 용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마음이 풀려버렸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냉정하지 못했던 제가 너무 바보 같지만 그때는 남편에게 애정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폭풍우가 지나가는 듯 했는데 남편의 태도는 6개월은 유지가 되더라고요. 다시 변하는 남편을 보면서 전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다시 또 바람을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컸고 남편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경멸했어요. 여보,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 오늘 늦어? 일찍 들어온다고 해놓고선 집에 안 오길래 한참 전화했어. 무슨 일 있어? 미리 전화라도 해주지. 밥 차리고 기다리고 있었어. 당신 요새 무슨 일 있는 거야? 매일 꼬박꼬박 일찍 들어오다가 갑자기 안 와서 사실 좀 마음이 불안해. 당신 요즘은 이렇게 안 했었잖아.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냥 안 오면 안 오는가 보다 생각해야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급한 일 있어서 전화 못 받았어. 그리고 사고가 났으면 애당초 지금 전화가 갔겠지. 전화 안 갔으면 그냥 급한 일 처리하느라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되는 거야? 뭐가 그렇게 불안한데? 나 당신 그럴 때마다 숨 막혀. 왜 지나간 일을 끄집어서 불안하다 어쩐다 하고 있는 거야?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고작 6개월밖에 안 지났어. 당신이 잘한다고 해서 기회 준 건 잊은 거야? 전화라도 했어야지. 일찍 들어온다고 해놓고선 안 들어오니까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해? 지금 어딘데? 집에 언제 올 거야? 아이, 아직 일도 안 끝났어. 아, 왜 이렇게 집에 언제 오냐고 집착해? 당신 나 너무 의심하는 거라곤 생각 안 해? 아무리 내가 전에 잘못을 했다지만 이렇게 집착하면서 꼬치꼬치 캐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이 정도면 당신 의부증이야. 오늘 좀 답답해서 안 되겠어. 일 끝나고 친구들이랑 한잔하고 들어갈 테니까 먼저 자. 남편은 제가 의부증이라고 했고 부재 중 한 통화가 넘어가면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곤 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걸까? 정말 제가 남편을 옥죄고 있는 걸까? 아무리 생각을 해봤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바로 남편은 상간녀를 정리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남편과의 관계를 고민하던 찰나에 상간녀는 저를 찾아왔고 만사계배로 절 찾아온 상간녀는 너무나 당당했어요. 저 알죠? 주호 친구. 주호가 당신이랑 이혼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와이프가 자기 발목 잡고 안놔준다면서 말하길래 제가 직접 찾아왔어요. 그런데 자존심도 없어요? 남편이 딴 여자 좋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발목 잡고 있는 거
자존심도 안 상하나? 보아하니 노력해도 애도 안 생기는 것 같던데. 시부모님한테는 미안한 마음도 없나 봐요? 알아서 꺼져주지도 않고. 지금 나한테 그딴 말 짓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찾아올 입장은 아닌 거 몰라요? 하긴 입장 따질 수 있는 머리였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올 수도 없었을 테고 가정 있는 남자, 애는 갖지 않았겠지만 남편이랑 헤어지고 말고는 당신이랑 얘기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온 거죠? 너무 구질구질한 것 같아서 내가 끊어주려고 찾아왔어요. 주호가 워낙 마음이 여린 애라서 걔가 와이프한테는 제대로 말도 못 꺼낼 것 같아서요. 그래도 이렇게 남편 애까지 가진 여자 보면 그 구질구질한 사람도 떨어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왔는데 근데 날 보고도 놀라지 않는 거 보니 주호가 당신한테 정 떨어진 이유가 있는 것 같네. 아, 진짜 웃기지도 않아. 꼴에 아이 가졌다고 자기가 무슨 아내라도 된 줄 아네.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당신은 상간녀밖에 안 돼. 상간녀가 뭔 소린진 알아? 주제 넘지 말고 나대지 말고 꺼지라고. 너는 뭐 주제나 된다고 생각하니? 서류상 아내라고 해서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네가 좋아하기 훨씬 전부터 내가 알았어. 주제의 인생 날로 먹으면 안 되지. 주원의 집안에는 네가 가당키나 하겠니? 봐봐. 하늘에서도 네가 깜냥도 안 되니까 나한테 애기 내려준 거잖아. 진짜 그렇게 생각해? 와, 아직 이 집안 실체를 전혀 모르는가 보네. 그래, 고맙다. 같이 갈 데가 있어. 그거 보고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나한테 말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저는 상간녀를 데리고 시댁 사업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남편과 시모가 한 여자와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상간녀는 그 여자를 보고서는 불이 나게 달려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선 코웃음이 날 수밖에 없었고 당황한 남편과 시모는 두 사람을 떼어내기 바빴죠. 와, 상간녀도 버리고 이렇게 붙다니 되게 신기하다. 살다 이런 꼴을 이렇게 보게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 당신 진짜 대단해. 내가 이렇게나 대단한 집안에 시집왔는 줄 지금까지 전혀 몰랐네. 어디 한번 그 대단한 집 들어가 보려고 상간녀들끼리 잘 살아보시고. 내가 이 꼴 봤으니 헤어지는 건 당연하겠지? 아니, 여길 어떻게... 그리고 쟤는 왜 같이 온 거야? 너 아직 애 안 죽었어? 내가 애 지우라고 돈도 보내줬잖아. 몇 달 만에 나타나서 지금 그 배가 뭐야? 유진아, 이거 진짜 오해야. 여기는 새로 들어온 직원일 뿐이고 쟤는 내가 정리했는데 진짜 그러지 마. 헤어지는 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하니? 넌 여자를 그렇게 쉽게 만나서 좋겠다. 아니지. 엄마가 다리 놔주고 아들은 여자 만나러 다니고 아주 환상의 콤비네.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걸 보고서도 내가 너랑 살 거 같니? 짐승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아줌마, 당신은 아들 낳아놓고 딴 년이랑 붙어먹게 그렇게 다리를 놔줘요? 동네방네 소문난 건 아나 몰라? 지금 너 나보고 아줌마라고 했니? 얘가 보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어. 네가 그러니까 내가 새며느리 보려고 그런 거야. 그게 뭐 어째서? 별 볼 일 없는 애 그나마 며느리라고 봐주니까 지금 우리가 웃음니? 우리 집 수입이 얼만데 그걸 그냥 놀고 먹는 애한테 줄 것 같아?
우리야말로 너 같은 애는 필요 없으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그렇게 말 안 하셔도 나갈 거고요. 그 수입 누가 만들어줬는지 벌써 까먹으셨어요? 사람이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나 봐요. 야, 네 엄마나 너나 정신머리나 챙겨. 꼴에 밖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다녔네. 네 덕에 위자료는 두둑히 받겠다. 그렇지? 충격적이게도 시모와 남편은 한통속이었고, 남편은 시부모에게 외도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 시모는 그걸 알고 있었고, 다 숨겨주고 있었어요. 시부만이 외도를 극도로 혐오했을 뿐이었지, 시모는 남편이 잘못한다고 생각조차 안 했던 거죠. 오히려 자기 집이 부자가 되니 여기에 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동네에서 잘 산다는 사모들에게 본인 아들이 이혼할 것 같다며 잘난 집 새 신부감을 찾아달라고 뻔뻔하게 말하고 다녔더라고요. 그 덕에 원래 바람을 저질렀던 동창생 상간녀도 버림을 당했던 건데, 그 여자는 저 때문에 자신이 버림당했다 생각해 절 찾아왔던 거였어요. 남편이 다시 변하기 시작하면서 전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보게 되었고, 그렇게 시모와 남편의 행각을 알게 되었어요. 아마 남편은 그 부잣집 여자와 잘 됐다면 저와 어떻게든 헤어지고 그 여자랑 다시 결혼을 하려고 했겠죠. 그렇게 되면 시부에게도 미움받지 않고 재혼할 수 있으니 시모와 남편은 그렇게 머리를 쓴 것 같았어요. 전 모든 사실을 알고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외도로 인한 이혼 청구를, 거기에 시모와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어요. 부잣집 여자는 혼인빙자로 남편을 고소했는데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시부는 쓰러지셨고 집안은 풍비박살이 났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날 때쯤 남편은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아니, 유진아. 내가 진짜 잘못했어. 솔직히 이 시골에 누가 와서 살아주겠어. 그렇지? 당신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다가 당신이 사업까지 시작하고 키워준 건데, 내가 그 은혜를 모르고 이런 집까지 버려서 너무너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서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어. 평생 내가 당신 종노릇하면서 잘할게. 우리 내일이면 소송 결과 나오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그래도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잖아. 그렇지? 너나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니,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 내가 그랬으면 넌 어쩌을 것 같니? 아마 넌 세상에서 네가 제일 아깝고 귀중해서 내가 너한테 잘 안 해주는 것부터 난리가 났겠지. 아니냐? 난 지금까지 많이 인내했고 참아줬어. 그게 나를 위해서도 그랬지만 너를 위해서도 그랬고 네 집안을 위해서도 죽기 살기로 참았는데 뭐? 다시 생각을 해봐?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솔직히 엄마가 옆에서 너무 채근해서 내가 홀라당 넘어간 것도 있었어. 우리 집이 갑자기 잘 살게 되니까 엄마랑 나랑 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도 있었고, 당신도 알잖아. 엄마 되게 고지식한 거. 옛날 뿐이라서 생각이 옛날 생각이라는 거. 당신이 잘해온 것도 알지만 아마 일 안 하고 쉬고 있다고 생각해서 더 그러신 것도 있고. 어쨌든 내가 당신 우리 엄마 안 보고 싶다고 하면 평생 안 보게도 해줄게. 당신 하고 싶다는 일 있으면 다 군말 없이 하게 해줄 테니까 우리 다시 돌아가자. 와, 정신을 아직도 못 차렸네. 네 엄마 때문에 내가 헤어지는 거니? 야, 너 제발 정신 똑바로나 차려. 돈 좀 있다고 네가 무슨 만인의 연인인 줄 아나 본데? 너 완전 별 볼 일 없는 찐따거든?
사랑 하나로 너 나랑 결혼했던 거야. 그런데 네가 이따위로 뒤통수를 쳐놓고 다시 돌아가자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주제를 알아라, 제발. 남편은 자신이 애걸복걸 빌면 제가 또 기회를 줄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황당한 남편의 생각에 전 더더욱 이 사람들과 연을 끊어야 되겠다 싶었고, 당연히 소송은 승소했습니다. 남편과 시모,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재산 분할이 가장 쟁점이었지만 역시나 제가 키워왔던 보람이 있더라고요. 재산은 제가 좀 더 많이 분할을 받을 수 있었고 사업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었어요. 좁은 시골 마을에서 이런 짓을 벌였다는 게 소문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시댁은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고 임신했던 상간녀는 결국 시댁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상간녀도 그 집이 대단히 부자라고 생각해 들어갔겠지만 막상 가보면 별거 없다는 걸 알았겠죠. 이혼하고 1년이 지났는데 얼마 전 상간녀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네 남편 일부러 바람 피우게 한 거 아니야? 집안 꼴이 이따위인 거 알면서 나랑 바람 피우게 한 거 아니냐고. 어떻게 그렇게 좋은 차 사업하면서 재산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지? 지금 이거 나 속이려고 너네 다 한통 속인 거 아니냐고. 남편 집안은 자기 정도는 돼야 한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지? 내 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했어? 네 남편이나 간수 잘해. 나한테 전화 오는 거 차단하는 것도 이제 지겨우니까. 개벌은 난 못 준다더니만. 이렇게 하고 너 내 남편 꼬시려고 그러지? 나한테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니? 아니다. 너 그냥 다시 데리고 가. 나도 이 집에서 나가고 싶으니까 다시 데리고 가라고. 어떻게 이런 집이라는 걸 나한테 말 안 해줄 수가 있어? 뭔가 착각하는가 본데 내가 말 안 해준 게 아니라 네가 눈 감고 귀 닫고 살아서 그런 거야. 모르겠니? 본처 놔두고 바람이나 핀 자식이랑 같이 사는 건 내가 아니라 너라고. 뻔히 결말을 알면서 들어간 건 네 잘못 아니겠니? 네 벌이라고 생각하고 곱게 받아 이거사. 펑펑 울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상간녀의 목소리가 어찌나 통쾌하던지 그렇게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서는 참으로 뻔뻔하다 생각도 들었어요. 간간히 듣기로는 그 집 농사도 잘 안 되고 동네 사람들도 상종을 안 해서 농사일꾼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시모는 그때 충격으로 쓰러진 시부 간병하느라 그 사이 폭삭 늙었다며 동네에서 친해졌던 지인이 말을 해줬어요. 부잣집이랑 사돈에서 팔자 한번 제대로 고쳐보려고 했던 시모와 남편 때문에 결국 시댁 집안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네요. 저는 다시 제가 원래 살던 지역으로 돌아왔어요. 간간히 프로젝트를 참여해서 일을 했던 덕분에 전 회사에 다시 취업할 수 있었고 지금은 너무나 편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었네요. 그때를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끝냈던 게 다행이라 생각해요. 정에 못 이겨 다시 한번 봐줬더라면 아마 전 아직도 시댁에서 고통받으며 살고 있었겠죠.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가정이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몇 달 전 암선고를 받은 40대 주부입니다. 건강검진을 하다가 폐암을 발견하게 되었고 다행히 초기라 지금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암 진단 이후 제일 힘들었던 것은 몸이 아픈 것보다 사람들이었죠.
제 상태를 안타까워하고 슬퍼해주던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하고 암에 걸린 절 더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음속에 꾹꾹 담아두었던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과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요. 무려 10살 차이랍니다. 직장 상사로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남편에게는 2살 아래 남동생이 있는데 저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선 얼마나 싫어했는지 상견례 자리에서 횡포를 부렸습니다. 사돈 어르신께서 계셔서 제가 실례인 줄은 알지만 너무너무 궁금해서 하나 여쭤봐도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관적으로 보나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형수님보다는 저 형이 너무 아깝잖아요. 능력도 좋아. 거기다가 인물도 저 정도면 괜찮아. 뭐 하나 빠질 거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시집 보내시는 건가 해가지고요. 저는 도저히 생각을 해봐도 어린 딸 시집 보낸다는 게 그거 말고는 상상이 안 돼서요. 아, 그런가요? 하긴 저도 우리 딸이 참 아까운 나이라고 생각은 하긴 했지만 결혼이라는 게 서로 마음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사돈 총각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속이 알찬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저희가 봤을 때에는 서로 잘 맞고 아껴주니 지금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 형 좋다고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한 트럭은 더 될 텐데. 형이 갑자기 10살이나 어린 여자애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하길래 나는 또 형수님이 형 다리 붙잡을 꼬투리라도 잡았나 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결혼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제가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 사돈 어르신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만 입 못 다물어?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동생이 나이만 많이 먹었지 아직 철이 없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데 그따위 말을 함부로 해? 얼른 장모님께 사과드려. 이런 말 하려고 여기까지 굳이 따라오겠다고 한 거야? 얼른 사과드리지 못해?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돈 어르신. 아시다시피 제가 형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해서요. 급이 맞는 사람이랑 만나면 좋겠지만 형은 너무 착해서 사람을 잘 볼 줄 모르거든요. 어쨌든 기분은 나쁘실 테니 제가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상견례에서 시동생은 남편에게 끌려가듯이 나갔고 남편은 결혼식장에도 오지 못하게 했어요. 저희 집에서도 망나니 같은 시동생 때문에 결혼을 고민했지만 남편 하나만 믿고선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행히 남편은 제 평생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었죠. 시동생이 남편의 결혼을 기분 나빠하는 이유는 있었어요. 가난한 집안 장남이었던 남편은 능력이 없었던 시부모, 철없던 시동생을 대신해서 시댁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월급의 대부분을 시댁에 가져다 주었고 그걸로 다른 식구들이 먹고 살았죠. 특히나 시동생은 남편이 주는 용돈으로 제대로 된 직장도 다니지 않고서 탱자탱자 놀고 먹으며 살았고 그런 와중에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반대를 했던 거였어요. 남편이라고 해서 시동생을 가만히 둔 건 아니었는데 무시도 해보고 연락도 안 받아봤지만 그럴수록 시동생은 시부모님에게 매달렸고 그걸 바라보지 못한 남편은 시동생까지 감수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 하나 보고 한 결혼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어요. 어미야, 이번 주말에 동네에서 근교로 단풍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거기 가려면 참가비를 내야 한다더라. 올해 단풍은 아주 꽃같이 예쁘게도 폈다면서
다들 간다고 그러더라고. 사실 우리 형편에 여행은 꿈도 못 꿀 일이지만 그래도 다들 간다는데 어떻게 나만 빠지겠니? 그래서 말인데 장갑이랑 뭐 이것저것 살 용돈 좀 보내주면 안 되니? 어머님, 저번 주에 제가 용돈 보내드렸는데 그거 벌써 다 쓰신 거예요? 이번 달에는 어머님 여기저기 쓰실 게 많다고 하셔서 제가 좀 넉넉하게 보내드렸는데 제가 남편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희도 이번 달에는 써야 될 곳이 좀 많아서요. 아니면 도련님한테 한번 말씀을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번에 그래도 월급 많이 받는다면서 말하던데. 걔가 돈이 어디 있겠어? 그나저나 너희가 돈 쓸 일이 뭐가 있니? 애들이 큰 것도 아니고 식비가 많이 든 것도 아닐 텐데 고작 참가비도 못 내주니? 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 전에 아들이 할 때는 부족하단 말 한 번도 안 하던데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는 내내 부족하다니? 어머님, 결혼하고 드리는 용돈이 많이 올랐잖아요. 저희도 마음 같아서는 넉넉하게 드리고 싶죠.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안 돼서요. 일단 여행 가시는 건 남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정 안 되면 도련님한테라도 제가 한번 말을 해볼게요. 아휴, 됐다. 늙으면 나가 죽어야지. 집구석에 앉아서 돈만 쓸 궁리하는 노인네가 뭐 그렇지. 됐다. 얘 신경 쓰지 말거라. 남들 다 가는 국내 여행 해외도 아니고 국내로 가는 여행도 못 가는데 뭐 내 처지에 무슨 여행이니? 됐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결혼 후에도 시부모는 여전히 남편의 돈을 맡겨놓은 것 마냥 찾으셨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셨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중재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시부모의 억지를 모두 막을 순 없었죠. 불행 중 다행인지 시동생은 저희가 결혼을 한 이후부터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열심히 직장을 다니더라고요. 그런데도 시부모님께서는 시동생에게는 단 한 번도 용돈에 대해서 꺼내시진 않으셨는데 서운한 마음이 되기도 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시동생과 저희의 경제력은 많이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시댁에 들어가는 돈이 많았던 저희는 10년이 지나고서도 이것저것 전세로 이사 다니며 살았지만 시동생은 번듯하게 자기 집을 마련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그 속사정을 다 알고 있었죠. 이번에 장훈이 집 구해서 나가는 거 알고 있지? 방 2칸짜리 아파트지만 그래도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고 또 집도 마련했으니 결혼할 여자도 빨리 만날 수 있지 않겠니? 다음 주에 이사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다들 시간 좀 비워두고 와서 도와주렴. 언제 철들까 했는데 10년 꼬박 일하더니만 기어이 자기 집 마련하고 나가는구나. 대견하다, 대견해. 에이, 엄마. 내가 좀만 더 일찍 정신 차렸으면 방 2개가 뭐야. 4-5개는 되는 큰 집 하나 장만했지 뭐. 아쉽긴 해도 그럭저럭 깔끔하고 좋은 집 구한 것 같아서 나도 뿌듯하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성공해가지고 엄마랑 아빠도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래. 아이고, 우리 막내 장하다 장해. 어릴 때는 네 형이 그렇게 똑똑해서 잘 될 줄 알았더니만 에휴, 내가 10년 동안 쟤네 이사 다니는 거 보면서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그나마 우리 집 막내가 이렇게 잘 풀리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이제 결혼만 하면 엄마 소원이 없어. 우리 아들이랑 잘 맞는 부잣집 여식 데리고 오면 얼마나 좋니? 상훈이 너희들도 앞으로는 돈 좀 아껴서 모아가지고 집 장만 좀 하렴.
둘이서 일하고 있는데 어째 10년 동안 집 하나를 마련을 못하니? 엄마, 진짜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저희가 불쌍하고 안쓰러우셨다면 용돈을 받으시지 않으셨어야죠. 아니, 적어도 장훈이 저 자식 생활비는 저희가 주는 용돈에서 내치지 마셨어야죠. 제가 왜 집을 살 수 있었는지 모르세요? 진짜 모르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뼈 빠지게 20대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쉰 적이 없이 일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죄 없는 와이프까지 시댁 뒤치다꺼리하게 만든 거 미안해 죽겠는데 지금 뭐가 어쩌고 저쩌요?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래? 고작 돈 몇 푼 준 거 가지고 지금 너 생색내는 거니? 내가 널 20년 동안 애지중지 고이 키워줬으면 너도 키움값을 해야지. 너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니? 네 공부시킨다고 우리가 막내를 제대로 못 돌봐줘서 이제라도 챙겨주려고 한 거야. 왜? 동생이 집을 장만했으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지. 형이 돼서는 쪼잔하게 식구들 앞에서 화나 내고 이게 형으로 할 짓이니? 그동안 시동생 생활비도 저희가 드리는 용돈에서 나가고 있었고, 당연히 시동생은 본인이 버는 월급을 고스란히 모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선 너무 속상해했지만, 시모는 남편의 그동안의 노력은 대수롭지 않아 하셨죠. 오히려 남편을 나무라셨고, 남편은 더 이상 시댁에 지원해주고 싶지 않다고 선언을 했죠. 뒤늦게 집으로 부랴부랴 찾아온 시모의 말은 가관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용돈을 끊는다는 게 말이나 되니? 상훈이 아빠나 나나 밖에서 일도 안 하고 있는 처진데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하는 거야? 네가 상훈이한테 좀 잘 얘기해봐. 나도 순간적으로 좀 속상해서 한 말이지. 그렇게까지 기분 나빠할 줄은 몰랐어. 그냥 장훈이가 오래간만에 기특한 일을 했잖니. 어머님, 제가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솔직히 지금까지 남편이 노력한 건 맞잖아요. 저도 속상한데 남편은 더 속상하죠. 시동생 생활비까지 저희가 드린 용돈으로 해결했다고 하시니까 저도 얼마나 속상했는지. 어머님, 저도 남편이랑 생각은 똑같아요. 저한테 남편 구슬려보라고 하지 마시고 어머님께서 남편한테 가셔서 사과도 하시고 잘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니? 용돈은 주면 끝 아니야? 나한테 줬으면 내가 어떻게 쓰든지 그건 내 마음이지. 장훈이가 아직 사회생활을 길게 한 것도 아니고 너희야 결혼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산다지만 장훈이는 혼자잖아. 벌써 40대인데 언제 결혼하고 자식 보겠어. 내가 장훈이가 아픈 손가락이라서 그래. 어머님 마음은 알겠지만 저라고 어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이 남편 만나서 얘기를 해보시던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를 거고요. 남편은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것들을 모두 부정당하는 것 같다며 속상해했고, 거기에 저에게 부담을 줬다는 죄책감에 미안해했죠. 한동안 시댁과는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던 상황은 시부께서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다시 소통하게 되었어요. 시부가 돌아가시고 시모는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고 전처럼 막무가내인 상황들은 줄어들게 되었어요. 남편도 그때 이후로 열심히 일을 했고 지사장으로 발령이나 경제적으로도 많이 풀리게 되었죠. 모든 게 수월하게 풀릴 것만 같았는데 조용했던 시동생이 사고를 치기 시작했죠. 어느 날 갑자기 시모가 연락이 와 알게 되었어요. 얘, 어쩌면 좋니? 장훈이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집을 다 날려먹었단다.
오늘 갑자기 집으로 와서 이제 여기서 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봐도 말도 안 해주고 어쩌니? 그 집을 진짜 날려야 되는 거니? 혹시 상훈이가 너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어? 네? 갑자기 집으로 들어온다고요? 사기요? 아니, 그런 소리는 못 들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도련님 보러 간다고는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만나자고 했었나? 근데 돌아와서 별 얘기는 안 했었어요. 도련님이 그렇게 말해요? 자기 사기당했다고? 남편이 알았으면 얘기를 안 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 좀 물어봐라. 내가 아무리 물어봐도 장훈이는 그냥 사기 당했다고만 하니 답답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사기 당했다고 하더라도 집까지 날릴 필요가 있겠니? 너희가 좀 도와주면 안 돼? 장훈이도 잘 살아보려고 그랬을 텐데 너네가 형으로서 좀 도와주고 그래야지. 아휴, 그 집이 아까워서 어쩌니? 회사도 그만뒀다던데 어떻게 하니? 무슨 상황인지는 일단 알아야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도 그만뒀대요? 아니, 그저께 남편한테 출장 가야 될 것 같다고 차 빌려달라면서 가지고 갔거든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갑자기 본가로 들어온 시동생은 사기를 당했다고 했지만 알고 봤더니 시동생은 그동안 밖에서 노름을 하고 다녔던 거였어요. 10년을 꼬박 일해 번 돈으로 집을 구입하고 나서는 바로 직장을 그만뒀고 노름에 빠져 그동안 출근을 하는 것처럼 행세를 했던 거였죠. 노름의 말로는 재산의 탕진이었어요. 시모는 그 사실을 알고서는 거의 실신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애걸복걸하며 남은 시동생 빚을 갚아달라고 하셨고 결국 남편은 시동생의 돈을 갚아주게 되었어요. 단 조건이 더 이상의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만일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절대로 도와주지 않겠다는 조건이었죠. 한동안 시동생은 정신을 차린 듯 다시 직장을 구해 성실하게 다녔고 남편에게도 돈을 꾸준히 갚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재벌은 남주지 못하는지 돈만 생기면 노름은 아니지만 뜬구름 잡겠다며 얼토당토하지 않은 투자를 하겠다 나섰죠. 형, 내가 이번에 진짜 대박 사업 아이템 하나 알아왔거든? 한번 들어볼래? 이게 소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 내가 이런 거 진짜 잘하거든. 형이 조금만 도와주면 나 완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솔직히 나이 들어 직장에서 막내하는 것도 꼴사납고 그냥 내 사업하면서 돈 버는 게 낫지 않을까? 헛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일이나 해. 그 나이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도 좀 생각을 해보고 네가 정신 차려서 살았으면 그 꼴사 나온 상황이 생기기나 했겠냐? 사업이고 뭐고 뭐 저지를 생각하지 말고 네가 저지른 거 수습할 생각이나 해. 도련님, 저도 그거 들어봤는데 그거 수익도 별로 안 나고 거의 피라미드식으로 운영하는 거라서 별로 안 좋대요. 그냥 지금 직장 다니시면서 일하시는 게 더 낫지 않으시겠어요? 저희도 지금 당장 도와드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형수는 내가 뭐라든 안 입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고요. 아니, 형한테 물어보는데 형수가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형이 형수보다 훨씬 돈 더 많이 버는구만. 동생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혹시 형수, 형이 버는 돈 다 관리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너무 양심 없죠. 버는 돈 자체가 클래스가 다른데. 이런 얘기는 그냥 가족끼리 할 테니까 형수는 빠져요. 너야말로 버릇없이 뭐 하는 짓이야? 네 형수 말이 맞아.
아무리 급해도 아무거나 시작할 수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거 바로 시작할 수는 없어. 아무리 너보다 어리다고 해도 형수는 형수야. 그렇게 버릇없이 말하지 마라. 에이, 형. 내가 형수보다 8살은 더 많아. 형이 그렇게 말하면 나도 서운하지. 어쨌든 형도 생각해봐. 내가 잘 돼야 엄마 걱정도 덜고 그러면서 형 걱정도 덜어지는 거 아니겠어? 형 버는 돈도 많잖아. 형이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얼른 형 돈 갚을 수 있어. 시동생은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한탕 크게 돈을 벌려고만 했어요. 뭐 하나 꾸준하게 노력하는 거 없이 노름이든 투자든 한 번에 많은 돈을 벌려고 하니 자꾸만 사기를 당하곤 했죠. 정신 못 차리는 시동생이 답답했지만 혼자서 아등바등 해결해 보려고 고군분투하는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철없는 시동생은 40대까지 혼자였고 여자를 만나봐도 오래 사귀지 못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철없고 아나무인이니 만나줄 여자도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시동생이 40대 후반이 되어 동서를 만나게 되었고 시모는 시동생이 누군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동서는 시동생과 동갑이었고 시동생 회사에 가끔 오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좋은 관계로 연애를 한다고는 들었는데 얼마 안 가서 바로 결혼을 한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여자일까 궁금했는데 처음 인사를 하러 오던 날 끼리끼리가 이런 말이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 그 어리다는 형수님이시구나. 반가워요. 장훈 씨랑 8살이나 차이 난다고 해서 궁금했는데 액면가는 뭐 비슷비슷해 보이네요. 역시 출산이 무섭긴 해요. 그렇죠? 나는 얼굴 보고 형께서 다른 사람이랑 재혼이라도 했나 했잖아요. 어머어머, 형님은 좀 관리를 하시긴 해야겠다. 남들이 보면 저나 형님이나 같은 나이인 줄 알겠어요. 아, 아닌가? 내가 좀 더 젊어 보이나? 아, 그렇지. 자기가 훨씬 더 어려 보인다니까.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형수, 여기 내 와이프 될 사람. 서로 친하게 지내요. 엄마한테는 이미 소개를 해줬는데 그래도 형수한테도 소개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리 형수라고 해도 한국은 아직까지 나이가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도 잘 존대해 주시고. 에이, 자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괜히 또 시집살이 시키면 어쩌려고. 나 그런 거 힘들어하는 거 알잖아. 형님, 친하게 지내요. 저보다 어리지만 이 집에는 10년 넘게 며느리로 사셨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 전 형님만 믿고 있을게요. 동서는 동네에서 마사지 샵을 운영하고 있었고 듣기로는 그럭저럭 손님들이 있는 샵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동서와 잘 지내보려고 했지만 저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시하기 일쑤였는데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동서는 제 일에 대해서 비아냥댔고 시동생도 거기에 동조를 했어요. 형님, 그렇게 내내 바빠가지고 얼마나 벌어요? 나는 너무 궁금해서 그래. 아니 나야 예약 있을 때만 가서 잠깐 일하고 수십만 원 받지만 형님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면서 고작 10만 원? 그 정도밖에 못 벌잖아요. 그렇게 부지런하면 뭐해요? 한 달에 버는 돈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일하면서 비교하면 좀 허무할 데 없어요? 여보, 형수는 저런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는다니까. 그리고 코딱지만큼 벌면서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 바로 능력 있는 우리 형 만나서 그런 거지. 생각해봐. 조카들 어릴 때는 잠깐 쉬고
바로 어린이집 보내서 거기서 다 키워주고 돈은 그만큼 벌면서 누리는 건 몇 배는 더 되고 이러니까 대우해주지. 얼마나 좋아? 그런가? 아니 나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지. 내 동생보다도 어린데 고작 10만 원 벌자고 아침부터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걸 보니까 짠하고 그래서. 형님, 아니면 내 가게 와서 청소라도 할래요? 내가 샵 청소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다른 업체 부르고 있는데 형님 버는 것보단 훨씬 많이 쳐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저 지금 하는 일도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서 꾸준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한 게 아깝기도 하고요. 남편이랑 버는 거 비교하면 한참 적기는 하죠. 그렇지만 제 또래랑 비교해보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라서 괜찮아요. 어머, 형님 기분 나쁘셨어요? 나는 그냥 돈이 적을 것 같아서 했던 말인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듣기로는 남편이 어릴 적에 좀 도와준 거 가지고 돈돈 그런다고 해서 난 또 많이 버는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 별로 안 버니까 돈이 별로 안 되니 그동안 돈돈 거랬나 싶기도 해서 그런 거예요. 시동생 부부는 저와 만날 때마다 무시하곤 했어요. 저 역시 시동생 부부가 뭐라고 하건 상관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그러니 불편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바로 폐암에 걸렸답니다. 다행히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았던 극초반이라 항암으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고 남편도 휴직기를 내고 제 간병을 도와줬어요. 더 이상 암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폐암에 걸린 이후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 만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미세먼지가 초비상이던 날 갑작스럽게 동서의 도움 요청에 저는 부랴부랴 동서네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동서와 시동생은 같이 절 기다리고 있었죠. 동서, 무슨 급한 일 있어요? 전화 받고 깜짝 놀랐어요. 생전 부탁한다고 전화 안 했었는데 갑자기 연락 오길래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면 제가 도와줄게요. 아, 형님. 이렇게 급하게 오실 필요는 없는데. 아니, 제가 오늘 저녁에 엄청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요. 거기 갈 때 쓰려고 차 세차를 맡기려고 했는데 오늘 문이 닫아버렸네. 형님 어차피 운동도 해야 되고 집에 계시니까 형님이 세차 좀 해주면 안 돼요? 네? 세차요? 동서, 지금 세차해달라고 말하려고 저한테 전화한 거였어요? 미안한데 오늘 미세먼지 수치도 최악이고 밖에서 세차는 못 도와줘요. 저 항암하는 거 알죠? 호흡기 관리해야 해서 도와줄 수 없겠네요. 에이, 형님. 이 정도 날씨는 괜찮아요. 저도 이럴 때 골프 라운딩도 가고 그러는데 별탈 없었어요. 형님 너무 자기 몸 아끼신다. 어차피 암도 완전 극초반이라면서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 형님, 놀고 먹느니 푼돈이나 버세요. 여기 10만 원이요. 원래 가격보다 더 많이 드리는 건 알죠? 깨끗이 안쪽까지 잘 닦아줘요. 황당한 표정으로 동서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남편은 시동생의 뺨을 사정없이 날려버렸죠. 저와 동서는 깜짝 놀랐고 시동생은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어요. 남편 눈에는 살기가 보일 정도로 극도로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이 자식이 올해 결혼한다고 축하해줬더니만 역시나 기념 밥 말아먹은 여자를 데리고 왔어. 지금 아픈 사람 두고 뭐 하는 짓이야? 아픈 사람한테 급하다며 오라가라 하는 것도 어이없어 죽겠는데 뭐? 세차를 해? 니들이 제정신이야?
형, 진정해. 그게 아니라 그냥 겸사겸사 형수도 집에서 쉬고 있고 우리가 저녁에 나가봐야 하는데 세차장이 문도 닫았다고 해서 형수랑 형 다 쉬고 있으니까 돈 날 구멍도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거지. 형수도 미안해하고 있다며. 자기 때문에 형 일도 못하고 간병하고 있다면서. 도움을 이딴 식으로 준다고? 니들 눈에는 이게 도움이라고 보냐?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있으면 아픈 사람한테 이렇게 돼? 그래, 니들 그렇게 돈돈 하면서 우리 걱정까지 해주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 푼돈 1억 갚을래? 아니면 네 부인 바꿀래? 둘 중 하나 선택해. 아이 형, 왜 그래? 우리가 무리한 거 시킨 것도 아니고. 그리고 10만 원에 세차해달라고 하는 거면 우리도 후하게 쳐준 건데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니야? 형수, 그리고 그렇게 심하게 아픈 것도 아니잖아. 극초반이면 그냥 항암 받으면 낫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그 오버하는 거 한번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당장 1억 내 통장으로 안 보내면 니들 그 잘난 사업장 압류 들어갈 거니까 알아서 해. 그거 싫으면 당장 네 와이프 치워. 남편은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비로소 동생을 잡아줄 사람이 있겠다고 좋아했지만 동서가 저에게 하는 말을 듣고서는 단박에 시동생과 마찬가지인 여자구나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나이가 적으니 더 갑질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는데 갑자기 동서에게 전화가 오니 남편도 혹시나 몰라 저를 쫓아오게 된 거였죠. 더욱이 황당했던 건 시모의 태도였습니다. 역시나 시모의 아픈 손가락은 시동생이었어요. 시동생에게 말을 들었는지 그날 바로 집으로 쫓아온 시모는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내뱉었고 남편은 그걸 끝으로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모두 털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생한테 줬던 돈을 그렇게 뺏으면 되겠니? 너는 나이 든 동생이 평생 혼자서 늙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야? 그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되었든 감정적으로 당장 내놔라 하지 말았어야지. 애가 오죽 서운했으면 나한테까지 찾아와서 말하겠어.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오늘 미세먼지가 심한데 저보고 세차하라고 하면서 시켜서 남편이 화나서 말한 거예요. 1억 빌려준 건 저도 몰랐고요. 남편이 많이 화나서 지금 말씀하셔도 별로 좋진 않을 것 같네요. 애미 너도 좀 그렇다. 애비가 옆에서 그러고 있으면 말려야지. 솔직히 말하면 폐암 초기는 암도 아니라더라. 항암만 받으면 낫는 걸 호들갑 떨면서 그렇게 천륜을 끊어서야 되겠니? 네가 아니고서야 우리 집에 분란이 있을 일이 뭐가 있어? 애민이가 아파서 지금 이 난리가 난 거 아니니? 그러게 몸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지. 암이 뭐니? 우리 집에서 제일 젊은 애가 에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평생 사신 거예요? 와이프 아프다고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들으실 건데요. 폐암 초기면 암이 아니라고요? 그럼 엄마 아프셔도 저 그 앞에서 죽을 병 아니니 괜찮다고 해도 되겠어요? 평생 우리 집에 희생하고 산 사람이에요. 주변 보면 와이프만큼 하는 사람도 없다고요. 도대체 엄마는 저를 얼마나 창피하게 만드실 작정이세요? 그렇게 애지중지한 아들 어디 한번 끼고 살아보세요. 앞으로 당신 아들은 한 명밖에 없으니 그렇게 아시고요. 더 이상 이 집에도 찾아오시지 마세요. 그 와중에도 모든 분란이 제 탓이라는 시모에게 남편은 크게 소리를 질렀고 연을 끊겠다 선언했죠.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전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동서가게 1억을 빌려줬더라고요. 이미 시동생과 결혼을 할 때 갖은 채무로 압류 위기에 있었던 샵이었는데 동서와 시동생이 빌고비로 빌려줬던 돈이었죠. 채무를 정리하고 시동생 부부가 살 작은 전셋집을 마련하는 데에도 보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작성한 차용증으로 남편은 동서에게 압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이 일로 동서와 시동생은 크게 다투게 되었고 서로 상대방 탓을 하다가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되었어요. 동서는 샵이 망해 접어야 했고 이혼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본가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고 있다네요. 지금도 시모모형이 집을 노리고 있다는데 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모 역시 남편이 주는 용돈이 끊기고 난 후에는 먹고 살기 위해 고물을 주우러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자기 생활할 돈만 벌어두고는 생활비도 주지 않는다며 한탄하는 메시지를 보고선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그동안 남편이 노력한 게 너무 아깝고 남편이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끈질겼던 남편의 짐들은 모두 내려놓고 저희는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남편도 직장을 정리했고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하고 있네요. 지금껏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던 덕분인지 이사를 온 곳에서도 남편은 금방 자리를 잡았고 제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있답니다. 아마 스트레스가 없어지니 저절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남편은 애초에 처음부터 끊었어야 하는 걸 너무 늦었다며 후회하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전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 남편이 기특하고 오히려 더 믿음이 가네요. 앞으로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려고요.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부록을 앞두고 있는 수원에 사는 여성이에요. 곧 있으면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휴직 후 태교를 항상 여기 사연을 듣는 낙으로 태교를 한 것 같아요. 저 역시 저의 이야기를 오늘은 한번 해볼까 해요. 전 한 번에 결혼을 했던 경험이 있는 돌아온 싱글이었어요. 불행하게도 결혼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남편은 췌장암으로 사망하고 말았죠. 너무 큰 충격으로 저 역시 살아갈 의지를 잃은 그때 제 옆에서 힘이 돼주던 대학 동기가 있었고 처음엔 친구였지만 계속되는 동기의 대시에 저 역시 마음이 많이 쓰여버렸죠. 남편이 죽고 2년이 지난 그때 그제야 저 역시 남자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밀어내고 다짐했는데 여자의 마음이란 그렇게 옆에서 챙겨주고 살뜰히 보살펴주니 마음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다시 시작을 해봐도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되었답니다. 너 힘든 거 나한테 기대해. 내가 다 위로해줄게. 난 언제라도 기다릴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옆에만 있어줘. 어떻게 내가 네 옆에 있겠어. 난 결혼도 해봤고 사별도 했던 여자인데 앞날 창창한 네 앞길을 내가 어떻게 막니? 내가 괜찮대잖아. 그리고 사별한 게 네 잘못도 아니고 내가 다 이해한다니까. 너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남들이 보면 욕해. 네가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여자를 만나. 그냥 좋은 여자 만나도록 해. 네가 나한텐 좋은 여자야. 그러니까 그런 말 마. 행복하게 해줄게. 네가 아팠던 거 다 내가 보상해 줄 거야. 나만 믿어. 저도 사람인지라 어찌나 고맙고 마음이 쓰이던지 결국 저희는 연인이 되었답니다. 평생 웃지 않을 것 같았지만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정말 많이 웃었어요.
절 위해 많이 노력해주고 제 옆에서 엄청난 힘이 되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를 욕심내게 되었고 남들이 손가락질 할지언정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면했고 저 같은 여자를 받아줄 시부모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 역시 반대의 입장이 되어보면 너무나도 그 마음을 알 것 같았기에 시부모님을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순간이었어요. 결혼하자. 평생 그냥 널 웃게 해주고 싶어. 당신은 몸만 오면 돼. 결혼 준비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알았지? 내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당신이랑 결혼을 해? 당신 부모님이 얼마나 반대할 거야. 절대 못해. 미안해. 그럼 헤어지자. 헤어지자고? 헤어지잔 말이 쉽니? 난 단순히 지금이 좋아서 결혼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너랑 미래를 그려봤는데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꼭 행복하게 해줄게. 아니,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날 믿어줘.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알겠지? 허락받을 자신 있어? 솔직히 난 자신 없어. 나 같은 며느리 누가 좋아하겠어? 난 나 자신을 정말 잘 알거든. 남편의 계속되는 설득에 마음이 많이 기울어졌고 저 역시 이 남자를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행복해지고 싶었고 첫 번째 남편과 사별을 하고 우울했던 제 인생, 지금의 남편을 만나 많이 웃었거든요. 그래서 감히 남편과의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죠. 하지만 저희의 결혼은 당연히 쉽지 않았고 남편네 집안의 거센 반대가 이어졌습니다. 과부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결사코 반대를 하면서 남편을 뜯어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남편도 한창일 때고 정말 반듯하게 잘 컸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에 그만 주저앉고 두 팔 벌려 말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네가 뭐가 모자라서 과부랑 결혼을 한다는 거야. 너 사람 팔자 무시 못하는 거 몰라? 쟤 만나서 너까지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 엄마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결혼 절대 안 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과부랑. 엄마, 그런 편견 거두세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솔직히 사별이 저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엄마는 현명하고 좋으신 분이니까 편견 거두시고 사람 대 사람으로만 봐주세요. 진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아니, 절대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길 가는 사람 자꾸 물어봐라. 앞날 창창한 총각이 사별한 가부한테 장가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내가 너무하다고 생각 마. 이건 정말 마음 좋은 사람이 들어도 반대할 일이니까 안 되는 줄 알아. 좋은 대학에 좋은 직업,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니? 엄마는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지금은 힘들더라도 엄마 말 들어. 엄마가 안 만나보셔서 그래요. 만나보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요즘 이런 여자 없어 진짜로. 제발 날 믿어줘요. 그리고 좋은 직업, 좋은 학벌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데. 그 여자가 있어야만 제 인생 행복해서 그래요. 아, 너 그게 엄마 앞에서 할 소리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 나와? 정말 속상하다. 생각보다 거센 반대에 부딪힌 남편과 전 어찌할 도리가 없었고 저 역시 시부모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헤어짐을 통보하였지만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었죠. 참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반대를 많이 하니
저희 사이는 더욱더 끈끈해져 갔어요. 저희 친정에서도 남편에게 참 고마워했지만 친정엄마 또한 시부모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쪽 집에 정말 많이도 죄송해하던 시기였습니다. 얘 다 죽어가는 거 자네가 살렸어. 정말 고마워.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이 반대 많이 하시지? 이유야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반대하시겠지. 누가 좋다고 하겠어. 다 이해해. 자네가 가운데서 정말 힘들다는 거 내가 잘 알아. 아니에요. 진영이 제가 진짜 지켜주고 싶고, 사실 대학 시절부터 제가 진짜 좋아했거든요. 결혼하고 한동안 잘 사는가 싶었는데, 소식을 듣고 그날 결심했어요. 제가 지켜주기로.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 마세요. 저희 부모님 처음에만 반대하시지, 나중엔 제 선택 믿어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기한 따님 이렇게 저희 부모님에게 좋은 소리 듣지 못하게 해서요. 당신이 왜 미안해? 내가 더 미안하지. 그런 말 하지 마. 당신 아니었으면 나 진짜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예쁘게 만나고 끝이 좋으면 좋으련만. 그래도 너무 몰아붙이지 마. 내 딸이 행복하길 바라지만 사람 마음 다 똑같아. 귀하게 키운 아들 누가 가부장가 보내고 싶겠어. 어머님 마음 모르는 거 아니라서 내가 더 미안하고 죄송하네. 제가 어떻게든 설득할 겁니다. 어머님은 그냥 믿고 기다려주세요. 진영이랑 있어야 제가 행복하고, 또 진영이도 이제 제가 웃게 할 거거든요. 아직은 저희 집에 반대가 심하지만 언젠가 꼭 저희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믿어주세요. 절대 변하지 않는 남편에게 고마웠고 친정 부모님에게 죄송한 마음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남편의 어머님이셨습니다. 고상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저에게 만나자고 얘기를 하였고 남편 없이 저흰 만나게 되었죠. 너무 긴장을 했지만 생각보다 정말 고상하시고 상냥하셨어요. 물세례까지 생각했던 저였으나 어머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고 오히려 어머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 걸 알게 된 날이라고나 할까요? 참 제 마음도 혼란스럽고 복잡해졌어요. 이렇게 좋은 분이 나 하나로 인해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시는구나 알게 되니 제 마음이 너무 괴롭기 시작했거든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진영이라고 해요. 세중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는데 먼저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인사치레 받으러 온 거 아니니까 앉아요. 그냥 내가 왜 전화했는지 당연히 알겠죠? 거두절미하고 우리 세중이랑 헤어져 줘요. 아가씨 사연 모르는 거 아니지만 진짜 이건 아니잖아. 입장 바꿔서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나 진짜 우리 세중이 정말 귀하게 키웠어. 어렸을 때부터 몸도 많이 아팠어서 내가 애지중지 얼마나 아껴서 키웠는지 알아요? 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마음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헤어짐이 쉽게 되지 않아요. 진짜 염치 없지만 어머님이 한 번만 저희를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세중 씨한테도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한테도요. 진짜 잘할게요. 아니요. 그런 말 마요. 그냥 헤어져 줘요. 우리한테 잘할 필요 없어요. 나 솔직히 그렇게 잘난 신부감 바라지도 않아. 그냥 우리 세중이가 좋다고 하면 만사 오케이였는데 한 번 결혼도 해봤고 게다가 사별까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간 씨한테 내가 왜 이런 말 하고 싶겠어. 아가씨도 어디 가면 귀한 자식인데
내 입에서 이렇게 모진 말 하지 않게 해줘요. 아들 가진 부모라 지금 어떻게든 말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건데 말하는 나도 마음 아프고 힘들어서 그래요. 어머님, 제발요. 제가 진짜 잘할게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아니, 허락해 달란 말 안 할게요. 그냥 지켜봐 주세요. 미안해요. 난 절대 안 변해. 오늘 이 말 하려고 나왔어요. 세중이한테는 말이 도통 통하지가 않아서 말이야. 아가씨도 별반 다를 게 없네. 일단 일어날게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천천히 생각해보고 좋은 결론, 아니 현명한 판단했으면 좋겠네. 전 세종씨가 하자는 대로 따를 거예요. 어머님, 저도 이번만 이기적이면 안 될까요?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아니요. 오늘 일 잘 생각해보고 판단 내려줘요. 지금이야 못 헤어질 것 같지만 또 사랑 별거 아니거든. 그럼 일어날게요. 조곤조곤 점잖게 말씀하시는 어머님께 할 말이 없었어요. 차라리 욕이라도 하거나 못된 말을 하였으면 더 이악 물고 남편을 포기해 못한다고 했을 텐데 저에게 제발 부탁한다는 간곡하게 한마디를 하니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도 저 역시 그랬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면서 어머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참 많이 괴로웠고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렇게 이기적일까 하는 마음이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자신을 괴롭혔어요. 우리 헤어지자. 이건 아닌 것 같아. 사실 어려서 친오빠도 사고로 죽고 지금 남편도 죽고 난 늘 불행했었어. 근데 당신이랑 결혼해서 남들까지 불행하게 하고 싶지 않아. 내 마음 이해해 주라. 어머님 참 좋으신 분이더라. 그런 분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미안해. 아니 그리고 너무 고마웠어 그동안. 그만하자. 너랑 헤어지면 내 삶이 불행해질 거라곤 생각 안 해? 난 절대 너랑 못 헤어져. 내가 설득할게. 그러니까 제발 헤어지자고 말하지 말아줘. 내가 괜찮대잖아. 너랑 결혼해서 살 당사자가 괜찮다는데 왜 그래? 엄마한텐 내가 잘 얘기할게. 왜 그래 정말. 그냥 헤어져 줘. 솔직히 당신이면 더 좋은 여자 줄 섰잖아. 지금이야 마음 아프지만 나중엔 괜찮을 거야. 그리고 부모님한테 잘해드려. 그냥 이게 다 두루두루 남들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 우리가 지금 너무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너랑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불행하대잖아. 난 절대 못 헤어져. 네가 나한테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면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줘. 네가 나한테 마음이 식거나 하면 그땐 헤어져 줄게. 근데 외부 요인으로는 헤어지고 싶지 않아. 절대로. 몇 차례 이별을 고했지만 남편은 저와 헤어져 주질 않았고 본인의 어머님을 설득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였죠. 그렇게 한 1년 6개월 정도가 흘렀고 절대 축복받지 못하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마음이 많이 지쳐가기도 했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사랑만 가지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되는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마음이 참 괴롭고 삶이 팍팍하다는 느낌이 많이도 들더라고요. 계속되는 시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히자 죄송스럽게도 저희 엄마가 나서서 시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뵙자고 해서 놀라셨죠?
자식 가진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냐마는 아이를 저렇게 좋아하는데 한 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세종 시어머님 마음 이해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 역시 아들 하나 잃고 딸 하나 있는 거 그저 행복하기만을 바라는데 그렇게 세종이 옆에 있으면 행복해하네요. 절 이기적이라고 욕해도 좋아요. 허락해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귀한 딸에게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힘들지만 제 마음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전 제 아들 그냥 평범한 여자 만나서 결혼하길 바래요. 뭐 결혼 한번 했다는 게 요새 세상에 흠이냐고 하지만 제 자식이 그런 결혼을 한다고 하니 말려지네요. 저 역시 이렇게 면전에 대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 마음을 오히려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알죠.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냥 자식이 원하는 거 해주고 싶어 하는 부모라고 생각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세중이가 좋다고 하면 이유가 있겠죠. 분명 좋은 여자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부모 욕심이라고 해두죠. 죄송해요. 딸 가진 어미로서 마음 아프실 텐데 이런 말해서 죄송하네요. 먼저 일어날게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그럼에도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저희 엄마에게 못을 박았다고 했어요. 모든 일이 저 때문인 것 같아 얼마나 죄송스럽던지. 하지만 엄마는 저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저를 또 감동시키고 마음 아프게 하였어요. 엄마, 너무 미안해. 나 때문에 당하지도 않아야 할 일까지 당하네. 근데 난 세종씨 부모님 마음 이해해. 당연하지. 엄마도 그래. 그렇게 허락 못하겠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너 생각 많이 하더라. 상처받을 것 같다고 그냥 본인들이 안 된다는 거지. 넌 좋은 사람일 거래. 그 말을 듣는데 엄마 눈에서 눈물이 얼마나 났는 줄 아니? 참 좋으신 분들인 것 같더라고. 그럼에도 본인들이 안 되는 거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솔직히 평범한 여자 만나서 결혼시키고 싶겠지. 내 마음 헤아리면서 거절하시는데 오히려 내가 미안하더라고. 엄마도 그 마음 모르는 거 아니라서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 나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 모두를 위해서면 내가 끝내는 게 맞는 건데 끝이 안 나죠, 정말. 미안해, 엄마. 결과가 정해져 있지만 참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죄송스러운 마음이 정말 컸지만 쉽게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 같았어요. 그리고 반대를 하면 할수록 남편과 저는 더욱더 사랑이 불타올랐고 저 역시 이런 적이 처음이었기에 당황스러웠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결사 반대야. 내 마음 절대 안 변해. 결혼하려거든. 그냥 엄마 없는 셈 치고 결혼해. 그러면 되겠지. 어떻게 그래요? 엄마 그냥 마음 좀 돌려주세요. 솔직히 사별한 게 진영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 기다렸으면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주시면 안 돼요? 나 엄마 실망시켜드린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 번만 져주면 안 돼요? 똑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마라. 몇 년이 지나도 안 변해. 내가 괜히 안 된다고 그래? 웬만해야지. 더 이상 입 아파. 네가 계속 이러면 그 여자한테 더 못할 짓 하는 거야. 그 여자도 이렇게 계속 반대 받아봐라. 마음이 어떻겠니? 넌 너밖에 몰라. 때로는 모두를 위해 후퇴하는 법도 알아야지. 됐어. 어쨌든 안 변하니까 그리 알아. 더 이상 이 문제 거론하지 말거라.
끝까지 반대하는 시부모님 앞에서 저희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느 날 결단을 내렸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을 뜯어 말렸지만 역부족이었고, 기다리다 지친 남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끼리라도 하자, 결혼. 반쪽짜리 결혼이지만 이건 내 인생이고 난 너 없으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그래. 너한테 꼭 축복받는 결혼식 올려주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잖아. 엄마가 이렇게 강경한 분이 아니신데 절대 바뀔 것 같지 않아서 그래.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부모님 마음에 대못 박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내가 더 잘 알잖아, 우리 부모님.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인정해 주실 거야. 나만 믿어. 난 이제 못 기다리겠어. 너랑 빨리 결혼해서 하루라도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 엄마 아빠도 이제 우리를 반겨주시고 인정해 주실 거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렇게 등지면 어머님 마음이 어떠시겠어. 우리 이 문제는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도록 하자. 남편은 시부모님이 없는 반쪽짜리 결혼을 하자고 하였어요. 외동아들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반쪽짜리 결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집 부모님들이 정말 충격을 받을 것 같아 결혼식은 제가 긋고 뜯어 말렸답니다. 이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나 믿고 따라와 주기로 했잖아. 그냥 나만 믿어. 나도 한계고 엄마한테 그냥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 결혼식은 그럼 나중에 정말 축복받을 수 있을 때 하자.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어머님이 아시면 쓰러지시겠어. 결국 제가 남편을 설득하여 결혼식은 나중에 하기로 하였고, 저희는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촐한 언약식과 함께 꼭 부모님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자고 하였죠.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순간,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남편의 뺨을 내려치게 되었고, 그날로 졸도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죄송스러운 날이었고,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통보하러 왔니? 뭐하러 와서 통보를 해? 이제 절연하자. 부모 취급해주지도 않는데 뭐하러 얘기를 해? 나도 이제 자식 하나 없는 셈 칠 테니까 너도 부모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니 내가 뭘 말리겠어? 그럼 잘 살아라. 엄마, 제발요. 결혼식은 꼭 엄마 허락이 떨어지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세요. 이게 통보지 부탁이야? 고얀 것. 내 그동안 아무 말 안 했더니만 아주 하는 꼴이 부모 알기를 개똥으로 알잖아. 죄송해요, 아빠, 엄마. 잘 사는 거 보여드릴 거고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거 꼭 증명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노여워 마세요. 됐고, 당장 나가.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으니 이제 너 알아서 살아.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라. 나쁜 것 같으니라고. 시어머니가 그 말을 남기고 졸도를 하자 시아버님 또한 화를 내며 남편을 내쫓았고 남편과 전 집에서 전전긍긍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채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저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만 같아 죄책감에 시달리는 하루하루였죠. 어떡해. 다 나 때문이야. 어머님 쓰러지신 거. 정말 어쩌지? 아, 혼인신고를 하는 게 아니었어.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지. 내가 밀어붙인 거잖아. 엄마 그래도 옆에 아빠가 계시니까 괜찮을 거야. 일단 기다려 봐야지. 기다리면 괜찮아지실 것 같던 시어머님이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다급한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머님네로 뛰어가게 되었답니다. 고작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면 승부다라고 생각했고 뺨을 내려치면 맞고 욕을 하시면 들을 각오로 시댁에 방문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니네 엄마 쓰러졌어. 너 그러고 집 나가고 3일 동안 물 한 모금 안 마셨다. 니네 엄마 살리려거든. 당장 와. 당장. 엄마가요? 아, 당장 이 사람이랑 갈게요. 아빠도 어떻게든 엄마 좀 설득해서 우리라도 드시게 하세요. 제발. 내 말을 듣니? 지금 니네 엄마 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당장 와야 할 거야. 니처럼 같이 꼭 와라. 이 모습을 봐야지. 시댁의 반대에 남편이 혼인신고를 강행하자 3일간 물 한 모금 안 마신 시어머니였어요. 정말 아찔하고 슬픈 생각이 들었죠. 이러다 사람 한 명 잡겠다 싶은 마음이 들면서 정말 마음이 철컥 내려앉았고 시댁에 가는 길 내내 눈물이 줄줄 흘렀답니다. 어머님 저러다 돌아가시겠어. 다 나 때문이야. 역시 난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야. 나만 아니었어도. 그런 말 하지 마. 얼른 가보자. 지금 가서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사죄드리고 용서 구하자. 그러면 될 거야, 아마도. 어떻게든 어머님을 설득시켜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제 목숨을 걸어서라도 꼭 어머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드리고 싶었죠. 그렇게 목숨 걸고 설득하러 남편의 집에 첫 방문한 순간 상상도 못했던 축포가 터졌는데 정말 의아하더라고요. 놀랐지? 이렇게 해야 너희가 한 걸음에 달려올 것 같아서 거짓말 좀 쳤다. 너희 엄마랑 나랑 얼마나 놀랬는지. 너희 어머니한테 다 들었어. 참 얘기가 길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너희 어머니한테 말씀 못 들었니? 네? 저희 엄마 또 만나셨어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왜 축하를 해주시는 건지도. 인연인가 보다 이게. 내가 왜 그렇게 반대를 했나 싶게. 정말 인연인가 봐, 너희가. 미안하다, 아가. 용서해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놀라웠습니다. 사실 저희 친오빠는 제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고 죽게 되었어요. 그때 엄마 아빠께선 오빠가 4살일 때 장기 기증을 하였고 정말 우연찮게 그 기증을 받은 것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심장이 안 좋았던 남편에게 저희 오빠 심장이 기증된 것이었어요. 남편의 어머님과 아버님이 저희 오빠의 납골당을 찾았다가 저희 엄마를 보게 되었고 이 모든 일련의 서막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고 이래서 그렇게 끊을 수 없는 운명 같았나 싶기도 하면서 정말 오빠 때문에 눈물이 덜컥 쏟아졌습니다. 이래서 너네가 못 헤어졌나 보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 그렇게 모진반대해서 끊길 수가 없었지. 너희 엄마를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아들 죽기 직전까지 갔던 모습이 생각나면서 그때는 내가 우리 아들이 살아있기만 하면 뭐든 좋다고 간절히 바랬었는데 이렇게 좋아한다는 너를 내가 반대하면서 아들 마음을 아프게 했나 싶었어. 아니에요. 어머님 마음 다 이해하죠. 어머님이 그래도 제 마음 헤아려 주시며 반대하신 거잖아요. 제가 더 죄송해요.
너희 오빠 아니었으면 세중이 지금쯤 살아있지도 않았을 텐데. 참 간사하지? 그때는 뭐든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정말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너희 결혼 축복하고 환영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케이크랑 준비해봤어.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 매년 너희 오빠 낙골당에 찾아갔었어. 이렇게 살아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 아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 진짜 놀랍네요. 제가 기증을 받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진영이 오빠였다니. 오빠가 사고로 죽은 건 알고 있었는데 진영아, 다시 한번 고맙다. 아니, 오빠한테 정말 고마워. 지금 네 옆에 오빠가 없지만 내가 평생 오빠처럼 친구처럼 네 옆을 지켜줄게. 그러라고 꼭 마음에서 시키는 것 같네. 그동안 고마운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인연이긴 하네요. 감사해요. 저희 오빠 심장이 그래도 이렇게 좋은 사람에게 기증됐다는 것도 정말 고마운 일인걸요. 물론 어머님, 아버님이 세종씨를 잘 다듬어 주시고 바른 남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겠지만요. 어머님 마음 다 이해가 가요. 정말 아픈 아들 어떻게 키우셨을지도 헤아려지네요.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안아주셨고 저 역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남편 또한 울음을 터뜨렸고 드디어 저희는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답니다. 정말 길고 긴 시간이었지만 마지막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심장이 우리 친오빠의 심장이라고 생각하니 오빠와의 옛날 일이 떠오르며 마음이 아팠죠. 저에게 정말 잘해주고 그 누구보다 든든한 오빠였거든요. 삶이 힘들고 지쳐서 그동안 오빠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냈는데 그제야 오빠를 떠올리니 마음이 정말 그 누구보다 아팠어요. 전 남편을 잃고 삶이 무너지고 힘들 때 꼭 오빠가 나타나서 절 구제해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이 마음 뭐라고 이루 말할 수 없게 속상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아리더라고요. 이제 반대 안 해. 정말 너희 축복할 거야. 미안하다. 그동안 너희 마음 아프게 했다면 엄마가 미안하다고 사과할게. 용서해 주겠니? 우리 앞으로의 인생 꽉꽉 채워서 한번 만들어 가보자.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줄게, 진영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실 어머님이 반대했을 때도 어머님 믿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죄송한 마음만 들었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아니었을지언정 제가 정말 그 누구보다 잘할게요. 아유, 이제야 너네 엄마도 너도 모두 다 웃게 되는구나. 마지막이 이런 거였어. 고맙다. 진영이도 세중이도 당신도. 엄마 아빠한테 제일 고맙죠. 이렇게 진영이 품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더 잘할게요. 엄마 아빠 진영이 한테도요. 저흰 그날 일이 있고 나서 5개월 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모두에게 축복받는 결혼식이었어요. 결혼하는 날 친오빠가 살아있어서 절 축하해줬다면 더욱더 좋았을 테지만 옆에서 살아 숨쉰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저흰 드디어 그렇게 축복 속의 결혼식을 마치고 행복한 부부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한테 상처 줘서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우리 이제 정말 잘 살아보자. 가족이니까 말이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이런 시부모님을 만난 것에 더 감사하죠. 지난 일은 다 잊었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모욕을 하신 것도,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어머님 결정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니 마음 쓰지 마세요. 그래, 이제 우리 서로 보듬고 잘 살아보자. 내가 앞으로 정말 친정엄마처럼 잘해줄게. 너무 고맙다, 며느라가. 나도 잘할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아빠가 귀하게 키워준 만큼 앞으로 더 보답하며 살아갈게요. 아이고, 이제야 철드는구나. 장가를 보내고 나니 철이 들어. 그래, 진영이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고 잘 살아.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고 당신한테도 너무 고마워. 제가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한테 정말 잘해드릴 거예요. 저흰 그렇게 결혼한 지 9년차 부부예요. 첫째를 낳고 둘째까지 가진 상태이고, 그때 일을 생각하면 참 먼 길 돌아왔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남편 덕분에 좋은 시부모님을 모시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든답니다. 9년 전처럼 남편이 그렇게 애틋하게 저를 바라봐주진 않지만 그 누구보다 마음속으로 서로를 위하고 사랑한다는 걸 다 느낄 수 있어요. 시부모님과도 전혀 문제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내고 있어요. 사실 지금은 저에게 힘이 돼주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는 남편보다 오히려 절 딸처럼 예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시부모님 덕분에 남편과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말이지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시부모님을 만났나 싶을 정도로 저에게 잘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물론 저도 딸처럼 정말 잘한답니다. 좌절과 시련 속에 절망했던 순간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인생을 보람차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걸 보니 인생 참 살만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남은 길도 더더욱 좋은 길로 다져야겠다고 생각이 들고 말이에요. 혹시나 지금 이 순간 힘들지라도 좌절 속에 한 줄기 희망이 있다는 것을 꼭 염두하시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모두에게 행복이 깃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